자, 여러분들 다들 데이 하워 어서 오세요. 요즘도 질문이 또 많이 올라와서 한번 설명드립니다. 데이 하워 무슨 뜻이냐? 데이 영어 데이 날 할 때 데이, 투데이 할 때 데이, 하워 중국 호자 그러니까 날마다 좋은 하루 이런 뜻도 있고 대하오 데이하오잖아요. 대는 대륙남 할 때 대자를 띄워가지고 대륙남 니하오 이런 식으로 대륙남의 인사 방법 이런 뜻입니다. 제일 좋은 뜻풀이는 뭐냐? 영어 데이에다가 중국 호자를 써가지고 날마다 좋은 하루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데이하오와 어서 오세요. 자, 여러분들 바야흐로 2021년 7월 1일입니다.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식이 열린 베이징天安门 광장에서, 천안문 광장 아시죠?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자리예요. 그리고 그 귀빈석에 한 기업인이 앉아 있습니다. 검은 머리에 정장을 딱 차려입고 중국 최고의 성공한 사업가 중 한 명으로 대접받던 그 사람, 그리고 한때 중국 최고의 부자였던 그 사람, 아시아 최고 부자 자리까지 올라갔던 그 사람, 바로 중국 최대 부동산 제국 가운데 하나를 만든 그 남자, 이름은 슈자인, 헝다그룹의 창업자입니다. 오늘 왜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느냐? 자, 본론부터 얘기하자면 뉴스를 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일단 중국에서 8월 20일 기준으로 슈자인에게 무기징역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전재산 몰수에. 근데 기사만 보면 요 정도만 알 거야. 야, 얘 결국에는 무기징역에다가 전재산까지 몰수당했네. 근데 이것만 알기에는 이 헝다 그룹에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이 헝다 그룹이 흔들었던 이 중국의 부동산 시장, 더 멀리 나가 경제까지 흔들었던 이 헝다 그룹의 스토리가 너무 아깝습니다. 너무 재밌는 이야기들이 졸라게 많이 숨어 있어요. 무기징역에 전재산 몰수, 그걸로 정리하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제가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성공을 했고, 어떻게, 여러분들 아시아 최고 부호가 그 쉬운 자리예요? 말도 안 되게 어려운 자리야.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자, 여러분들 이 헝다 그룹 누구나 다 들어봤을 거야. 한국에서도 기사가 많이 났잖아. 헝다 그룹, 헝다 부동산 그룹의 뭐 폭락, 몰락, 뭐 중국의 부동산 폭락, 헝다 그룹이 자초했다, 뭐 이런 기사들 너무 많이 보셨죠, 그죠? 중국 부동산 재벌 하나가 탐욕을 부리다가 망했습니다 라고 이 스토리를 정리하기에는 이거는 거의 그냥 헝다 사태의 한 5%? 그 정도밖에 못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헝다라는 그룹은요, 단순한 회사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부동산 회사, 부동산 개발사? 자, 여러분들 헝다가 지난 30년 동안 이 중국의 부동산을 이용해서 얼마나 빠르게 성장했는지, 그리고 중국이 부동산을 이용해서 또 얼마나 빠르게 성장했는지, 중국 지방정부가 어떻게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는지, 은행이 어떻게 개발업체에 돈을 공급했는지, 중국인들이 왜 평생 모은 재산을 아파트에 집어넣었는지, 개발업체가 왜 집을 짓기도 전에 돈부터 받았는지, 그리고 모든 중국인들이 믿었던 중국 부동산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라는 믿음 위에서 얼마나 큰 레버리지를 쌓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회사예요. 이 모든 거에 헝다가 중심이 있습니다. 이 헝다는 중국 인민들의 돈, 중국 정부의 돈까지 꽉 잡고 있었던 그런 회사예요. 여러분들 공산당이 만만합니까? 여러분들 지금 요즘 시진핑 하는 거 보세요. 만만해요? 중국에서 지금 뭐 외교관 한 명 보내가지고 와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칭찬했대잖아. 뭐 하는 짓거리야? 네가 뭔데 우리나라 대통령을 칭찬을 해? 시진핑이 직접 와서 칭찬해도 언짢을 바인데 뭐 한 명 보내가지고 병신 같은. 이 얘기하면 또 다른 분노가 치밀어 오는데 오늘 이 얘기는 할 게 아니고, 아무튼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큰 영향력을 펼치고 있고 중국 공산당의 파워는 어마어마하게 세다라는 거는 누구든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집단인데 그 돈까지 쥐락펴락 했다라는 게 그게 쉬운 일이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 하지만 이 헝다 그룹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부동산 성장 모델 전체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디서 고장이 났고 헝다는 거기서 어떻게 성장했는지, 이거부터 오늘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58년 허난성의 한 가난한 집안에서
허난성의 쪼우코우라는 지역의 타이캉시엔이야. 현에서 아주 가난해가지고 진짜 비틀어져가는 그런 농촌에서 태어났습니다. 슈자인이. 야, 진짜 이게 여기서 사람이 살 수 있나, 있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가난한 시골에서 태어나요. 그리고 슈자인은 지금부터 슈자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냥 한국어 성어 그대로, 발음 그대로. 슈자인은 태어난 지 1년도 되기 전에 어머니를 일단 잃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할머니의 손에서 자라게 돼요. 중국 언론이 훗날 성공한 기업가 슈자인을 소개하면서 반복해서 강조했던 부분도 바로 이 가난한 성장 배경이에요. 그리고 슈자인은 이 20살이 되던 1978년, 야 여러분들 1958년이면 58년 개띠잖아. 우리 엄마랑 동갑이야. 뭐 TMI인가? 아무튼 1978년 중국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한 게 일어납니다. 문화 대혁명 기간 사실상 중단됐던 대학 입시 까오카오, 한국으로 따지면 수능이야. 중국에서는 그걸 까오카오라고 하죠. 그게 1978년에 부활합니다. 슈자이는 우한 강철학원, 지금의 우한 과기대, 우한科技大学예요. 그 계열의 학교에 들어가서 금속과 철강 관련 전공을 공부를 합니다. 1982년 졸업한 뒤에는 허난성의 국영기업인 우양철강에서 일하기 시작해요. 무려 10년 가까이 철강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슈자인의 인생에서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사람은 처음부터 금융업자도 아니었고요. 부동산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베이징의 권력층, 중국 공산당 기득권도 아니고요. 그냥 정말 깡 시골에서 정말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정말 가난하게 커가지고 심지어 한 회사에 들어가서 노동자에서 시작한 사람이에요. 노동직이었어요. 블루칼라. 그런데 여러분들 1992년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지금까지 다 봐왔으면 이때 뭐 문화대혁명 때 1992년 때 이때 어떤 중국의 변화가 있었는지 제가 다 얘기한 적이 있어요. 다 알 겁니다. 지금도 한번 짚어드릴게요. 1992년이 뭐냐? 중국 전체의 발전 방향이 바뀌는 해. 덩샤오핑의 남순 강화 이후에 중국에서 다시 한번 개혁 개방과 시장 경제가 폭발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중국이 덩샤오핑이 이거야. 천안문 사태도 일어난 지 얼마 안 됐고 민심은 눌러야 되겠고 민심을 뭘로 누를까? 야, 개혁 개방하자. 야, 니들 오케이 자유를 줄게. 니들 자유를 원하잖아. 민주주의까지는 안 돼. 하지만 나 등소평이가 너희들한테 자유를 줄게. 무슨 자유? 돈을 벌어. 돈 벌고 사업을 해. 사업하고 돈 벌고 외국 사람들이랑 무역하고 돈 벌고 잘 먹고 잘 살아. 하지만 내가 니들 풀어주는 만큼 정치는 니들이 건드리면 안 돼. 정치는 우리 공산당이 할 거니까 니들 돈 벌게 해줄게. 그때가 그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은 많은 중국인들은 긴가민가 하면서 그때의 그 개혁 개방 시장 경제 폭발적으로 확대되는 그 시기에 몸을 실었죠. 그때 시기를 잘 탄 사람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시작해요 실제로. 근데 그때라 해봤자 중국 사람들이 이제 겨우겨우 밥 제대로 먹을 때야. 그러니까 그때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 돈을 제대로 번다는 뜻은 하루 삼시세끼 따뜻한 밥에다가 반찬을 먹을 수 있다.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너무 힘든 시기였는데 갑자기 내가 돈을 벌고 밥을 제대로 먹을 수 있게 되네? 그러면서 삶이 좀 좋아지자 중국 사람들도 어느 정도 중국 공산당의 독재에 수긍하면서 이제 그렇게 시간이 지나죠. 그런 시기입니다. 슈자인도 바로 이 시기에 인생을 뒤집습니다. 뭘 했느냐? 10년 가까이 다니던 이 안정적인 국영철강 회사를 떠나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중국의 남쪽 어디?深圳. 그 당시 중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던 도시였죠.深圳의 성장은 뭐 지금도 요즘까지도 최근까지도 빠른 성장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죠? 深圳이라는 도시. 그쪽으로 갑니다.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그때가 중요한 시기였어요. 왜냐하면 중국이라는 나라 전체가 국영기업과 배급의 시대에서 시장과 부동산의 시대로 넘어가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중국도 배급의 시대였어요. 옛날에 중국에서는 사람들한테 월급보다는 뭘 줬냐면 량표를 주던 시대였어요. 그냥 표 쪼가리야. 이게 뭐냐면 이 표 쪼가리를 받아가잖아. 이걸로 양식을 바꿔갈 수 있었어요. 음식, 곡식, 야채 이런 거를 이 표 쪼가리로 바꿔갈 수 있는 말 그대로 배급을 받는 시대였어요.
옛날에는 중국 사람들이 집도 배급을 받았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중국 사람이 옛날에 어떤 기업을 다녔어. 그 기업에서 집을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그 배급의 시대, 국영기업이 나누어주는 그런 배급의 시대가 있었는데, 그 시대에서 시장과 부동산의 시대로 넘어가던 그 전환점이었습니다. 슈자인도 그때 철강 공장을 떠나가지고 시장으로 뛰어들었죠. 그러면서 슈자인이 어떻게 하느냐. 슈자인이 썬전에서 처음부터 자기 회사를 만든 게 아니에요.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부동산 사업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부동산 사업을 배우면서 이후에 광저우의 쭈다오 화園같은 그런 프로젝트를 맡으면서 부동산 개발 경험을 쌓습니다. 이 사람도 직원이었고 부동산 개발 이거를 이제 일 배우던 시절, 당시 중국 언론의 회고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는 회사에 상당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 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슈자인도 그 중에 한 멤버로서, 직원으로서 이렇게 일하면서 딱 일하다가 이 부동산에서 이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 자, 철강은 공장을 짓고 원료를 사고 철을 만들고 제품을 팔아야 돈이 생깁니다. 슈자인은 원래 철강 회사에 다녔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이게 게임이 완전히 다른 거야.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집을 먼저 팔아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가지고 다음 땅을 살 수도 있어요. 여기에 은행 돈까지 붙일 수도 있고요. 이 구조를 극단적으로 잘 활용한 회사가 나중에 헝다 그룹이 그 중에 하나가 돼요. 이거를 깨닫게 된 슈자인은 1996년에 슈자인은 광저우에서 자신의 회사를 한 개 만들어요. 그게 바로 뭐다? 헝다 그룹입니다. 1996년 탄생이에요. 이야, 2026년에 막을 내렸으니까 딱 30년 해먹었네요. 그죠? 자, 슈자인이 나중에 회고한 내용을 보면 처음 회사에는 직원이 7명에서 8명 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사무실이 30평이 안 됐대. 한국 아파트 평수 30평 알죠? 사무실이 30평이 안 됐대. 그리고 그때 슈자인이 진행한 첫 번째 프로젝트가 바로 광저우의 찐비화園이라는 프로젝트예요. 찐비화園이라는 아파트 단지를 슈자인이 회사를 만들고 그걸 만들게 됐는데, 이 프로젝트는 헝다라는 이 회사의 DNA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슈자인은요, 당시에 인기 있는 최고급 부지를 가서 산 게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싸게 구할 수 있는 땅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대중들이 살 수 있는 작은 평수의 아파트를 만들어요. 호화 단지에다가 호화 땅에다가 막 큰 평수 그런 걸 안 했어요. 그리고 가격도 공격적으로 낮춥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 빨리 팔아치웠어요. 회사의 회고 자료에 따르면 1996년 8월 첫 판매 당시 300채가 넘는 물량이, 여러분들 300채, 첫 번째 프로젝트 아파트 300채, 이게 신생회사한테 작은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이 300채가 넘는 물량이 여러분들 점심 12시가 되기 전에 다 팔렸어요. 오전 9시쯤 이렇게 오픈을 했겠죠? 점심 12시가 되기 전에 싹 다 팔립니다. 그리고 약 한국 돈으로 165억 원의 매출을 올립니다. 이게 1996년 그 당시에. 근데 지금 솔직히 뭐 부동산 개발, 부동산 업계에서 165억 원? 야, 그걸로 뭐 그게 뭐 부동산 기업에는 그게 큰 돈이야? 야, 강남 아파트가 지금 100억인데 뭐 165억이 뭐야? 이렇게 느낄 수 있겠죠. 지금은. 하지만 그 당시 여러분들 30년 전이고 직원 7명을 둔 신생회사가 첫 프로젝트에서 165억 원 이 매출을 낸다라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슈자인은 이 첫 번째 프로젝트를 성사를 시키면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유지하게 되는 경영 방식이 여기서 만들어져요. 그게 뭐냐? 일단 자금 평형, 낮은 가격, 빠른 판매, 빠른 현금 회수,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다시 땅을 사고, 이거를 무한 반복을 해요. 여기서부터 헝다라는 회사는 처음부터 한 채를 잘 지어서 오랫동안 돈을 번다. 한 채를 잘 지어가지고 잘 지은 다음에 싹 이렇게 판다? 아니야. 작은 평수 빨리 짓고 집 짓기도 전에, 야, 삽뜨기도 전에 팔아버려. 일단 팔아버리고 그 돈으로 다음 땅 사요. 말 그대로 회전 속도가 생명이었던 그런 회사예요. 자, 그러다가 1998년이 됩니다. 이 새끼가 시기도 진짜 잘 타고났어. 이 사람이 살다 보면 이 시기라는 걸 타게 되잖아요. 이 시대를 타잖아, 사람들마다. 이 새끼도 시대 운이 어마어마했어요.
1998년에 쉬자인에게 엄청난 행운이 찾아옵니다. 회사를 만든 지 불과 2년 뒤인 1998년 중국 정부가 주택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중국은 이전까지 직장이 직원들에게 주택을 배분하는 이른바 복리주택, 단위주택 시스템의 비중이 훨씬 컸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옛날에 중국이 1998년 전에는 사람이 직장을 다녀요. 그 직장이 좋으면 그 직장에서 집을 나눠주는 시스템이었어. 국유기업부터 시작해가지고 대기업들 다 여기서 일을 한다. 직원들에게 집을 나눠줬어요. 그런데 1998년 중국 국무원은 도시 지역에서 실물 형태의 주택 배분을 중단하고 주택을 시장에서 사고 파는 상품으로 전환하는 개혁을 본격화합니다. 당시 국무원 문서에는 주택 건설을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으로 육성한다는 방향까지 명시가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수억 명의 중국인에게 이런 시장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제 기억 속에 1990년대만 해도 그때 중국인 인구가 아마 10억이 조금 덜 됐거나 그 정도였어. 8억이었나?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10억이었나? 그래도 인구가 겁나 많았었잖아요, 그죠? 그 수억 명의 중국인들에게 이런 시장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집은 회사에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내고 사야 되는 것이다. 이런 인식이 중국인들 머리에 박히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시장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 그 바로 직전에 회사를 만든 게 누구? 쉬자인이에요. 헝다는 정확하게 중국 부동산 초고속 성장 시대의 출발선에서 같이 출발한 거예요. 여기서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이 뭐냐면 중국 부동산 붐은요, 단순히 중국 사람들이 집을 좋아해서 생긴 현상이 아니라 중국 경제 구조 자체가 부동산을 키우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그렇다면 중국 정부, 특히 중국의 지방정부는 왜 부동산을 그렇게 좋아했을까? 이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거를 꼭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자, 중국 지방정부가 부동산을 엄청 좋아했습니다. 왜냐? 1990년대 중반 중국은 중앙과 지방의 세금 배분 체계를 크게 바꿉니다. 중앙정부의 세수 확보 능력은 강화됐는데 지방정부는 여전히 도로를 만들고 지하철을 만들고 학교를 만들고 도시를 개발하고 지역 경제를 성장시켜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돈이 필요해. 그런데 중국에서는 도시 토지의 소유권이 국가에 있습니다. 지방정부는 토지 사용권을 개발업체에 넘기면서 막대한 수입을 올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생겨난 것이 중국에서 흔히 말하는 토지 재정입니다. 이것도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부동산 값이 결국에 비싸진 거는 뭐다? 지방정부가 일단 땅을 그 부동산 개발사한테 팔면서 거기에 땅값도 받아오고 세금도 거기에 다 포함해가지고 받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지방정부는 이 땅을 팔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는 거지. 자,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지방정부가 도시 외곽의 땅을 개발을 해요. 개발업체가 비싼 돈을 내고 토지 사용권을 사요. 중국은 토지를 살 수가 없어. 왜? 토지는 영원히 정부 거니까. 사용권, 그러니까 70년 임대권, 그런 거야. 토지 사용권을 이렇게 삽니다. 지방정부는 그 돈으로 도로와 지하철을 깔아요. 교통이 좋아지면서 주변 땅값이 또 올라가죠? 그러면 지방정부는 다음 그 땅을 더 비싼 가격에 또 팔아요. 부동산 회사는 집값 상승을 기대하면서 더 비싼 가격으로 또 땅을 사겠죠. 은행은 개발업체와 지방 관련 기업에 돈을 빌려줍니다. 주민들은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아파트를 또 삽니다. 그 결과 이 그림이 얼마나 좋아. 지방정부도 좋고 개발업체도 좋고 은행도 좋고 집 가진 사람도 좋고 이런 구조가 형성이 되는 거야. 하지만 이 전제 조건이 뭐다?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국제통화기금과 여러 연구기관들도 중국 지방정부가 오랫동안 토지 매각 수입과 지방정부 융자 플랫폼 등에 크게 의존해왔고 부동산 침체가 지방재정을 직접 압박하는 구조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2021년 중국 지방정부의 토지 매각 수입은 약 8조 7천억 위엔에 달했고 지방정부 수입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했어요. 8조 7천억 위엔이면 여러분들 1600조예요. 한국 돈으로. 지방정부는 이걸로 돈을 벌면서 먹고 살았죠.
근데 바로 이 구조 속에서 슈자인이 엄청난 속도로 회사를 키우기 시작해요. 자, 여러분들 이 게임물 원리를 이제 알게 됐죠? 자, 헝다는 다른 부동산 회사보다 훨씬 더 공격적으로 움직였어요. 슈자인은 처음부터 이 게임을 배웠고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게임에 너무 익숙한 거예요. 좋은 땅을 한 개 사가지고 막 5년, 10년 장기 개발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전국으로 나갔습니다. 광저우에서 시작한 회사가 수십 개 도시로 퍼지기 시작해요. 특히 2000년대 중반부터 확장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헝다 자료와 당시 중국 언론 보도를 따르면 2006년 이후 불과 1년 반 정도 사이 사업 지역이 20여 개 도시로 확장이 됩니다. 여기서 헝다식 돈 버는 방법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자, 일단 첫 번째, 은행 돈과 자기 자본으로 은행 돈 빌리고 자기 자본을 합쳐가지고 땅을 사요. 가능한 한 빨리 분양 허가를 받아냅니다. 그리고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그 아파트를 다 팔아버려요. 팔아서 구매자에게 계약금과 선분양 대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돈 중에 일부로 공사를 시작하고 동시에 다른 일부를 가져가서 다음 토지를 사요. 근데 그 다음 토지를 살 때 또 은행 자금을 껴요. 왜? 이건 새로운 프로젝트니까. 야, 대출 받자. 그러면 새 사업이 시작하면서 새 대출이 생기면서 또 새로운 현금이 들어오죠. 그럼 또 다시 그런 식이에요. 이거를 일부 돈을 가지고 집을 지으면서 이걸 팔아요. 다 분양을 시키고 일부 돈은 이거를 개발을 하면서 또 나머지 돈은 또 가져가서 다음 땅을 사요. 그럼 또 현금 흐름이 또 들어오죠. 이런 게 레버리지라는 거예요. 이걸 그 당시 슈자인은 이걸 돈 복사기라고 불렀어요. 이건 돈 복사기였다. 저 시절에 저런 걸 알고 있다는 것도 난 놈이다라고 하는데, 그니까 야, 나는 왜 이런 걸 몰랐을까? 나도 그때 중국에 있었는데, 비록 중학생이었지만 왜 이걸 돈 복사기라고 부르냐면, 한 프로젝트가 끝나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100억짜리 사업 하나가 끝나서 이익 20억을 벌어야 또 다음 사업을 하고, 이게 아니라 첫 번째 사업에서 들어온 선분양 대금을 가지고 두 번째 사업을 벌이고, 두 번째 사업에서 받은 돈을 가지고 세 번째 사업을 벌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자본금이 100억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레버리지를 사용하면 나중에 100배까지도 늘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100억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펼친 사업 규모가 1조가 돼 있어요. 생각해봐. 이런 식으로 계속 불리면 그냥 100배 레버리지인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집이 계속 팔려야 이 게임이 가능해요. 집이 팔려야 돈이 들어오니까 그걸로 계속 이걸 불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은행과 채권 시장이 계속 돈을 빌려줘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멈추는 순간 이 시스템은 바로 반대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2000년대 중국의 집값은 호황이었죠. 미친 듯이 오르고 있었고, 뭐 은행이든 뭐든 나라든 신나가지고 돈 빌려주고, 그때 사람들은 집만 사면 오르니까 신나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모아가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집 사고. 하지만 또 올라. 모두가 윈윈하는 그런 시절이었죠. 도시화는 계속 진행되고 있었고, 헝다는 미친 듯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광기의 시대죠. 그러다가 여러분들 2008년도 오 마이 갓, 2008년도 뭡니까? 세계 금융위기가 터집니다. 그때 중국도 충격을 당연히 받습니다. 부동산 시장 역시 흔들렸어요. 헝다는 그때 이미 공격적인 확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금 압박을 엄청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슈자인의 또 다른 능력이 나옵니다. 슈자인이 여기서 꼬꾸라졌냐고요? 아닙니다. 슈자인은요, 여러분들, 중국 사업이 얘가 정말 능력만 좋아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펼쳤겠어요? 중국은 능력만 좋다고 해가지고 사업을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중국은 뭐다? 관시가 있어야지. 관시가 뭐예요? 인맥입니다. 인맥이에요. 슈자인이 인맥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슈자인의 인맥은 손이 안 닿는 데가 없어요. 뭐 정계, 재계, 뭐 어디나 할 거 없이 손이 안 닿는 인맥이 없었습니다. 유명한 일화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슈자인의 인맥 관리법. 예를 들면 홍콩 재벌들이 모이는 이른바 포커 모임에서 슈자인이 가요. 슈자인도 니들 포커 게임 해? 나도 껴줘. 야, 우리 친하잖아. 그러고 갑니다. 슈자인은 뭐 하러 가요? 돈 다발로 가져가가지고 일부러 돈을 져줘요.
응, 야, 니들 포크 게임 해? 나도 껴줘. 이러면서 돈다발 이만큼 가져와가지고 자, 게임 해보자. 이러면서 밤새 져주는 거야. 슈자인이 이렇게 일부러 돈을 잃어주는 게 그게 뭐 티가 안 나겠어? 이건 인맥이 뭐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 거지. 이 과정에서 이 슈자인은 홍콩의 거부 중에 한 명 정유통 일가와 가까워졌고요. 여러분들, 헝다가 2008년 자금난을 겪을 당시에 이 정유통이라는 사람이 1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슈자인이라는 이 놈이 또 운이 타고난 게, 물론 이렇게 현금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 홍콩의 거부 정유통이 1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해주면서, 물론 이것도 자기가 만든 인맥이지만, 그때 또 뭘 하느냐, 2008년 11월 중국은 이른바 4조 yuan 경기 부양 계획을 발표를 해요. 여러분들, 4조 yuan입니다. 4조면 한국 돈으로 얼마예요? 800조예요. 800조. 이 800조는 철도, 도로, 인프라, 재건, 민생사업 등 광범위하게 투자가 됐습니다. 동시에 통화 정책이 느슨해지고 은행의 신용 공급이 크게 확대되기도 했죠. 부동산 개발 업체의 합리적인 자금 수요를 지원하는 정책도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게? 중국 부동산 시장이 다시 폭발하기 시작해요. 2009년 중국 주택 판매 면적은 전년 대비 약 50% 늘었고, 판매 금액은 약 4조 4천억 유엔으로 80% 넘게 증가를 합니다. 슈자인 입장에서는 죽을 뻔했다가 갑자기 시장 전체에 돈이 쏟아져 나오니까 산 거야.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어요. 그러면서 뭐까지 이뤄냈어? 여러분들, 2009년에 헝다 그룹은 홍콩 증시에 상장까지 합니다. 상장 당시 회사 가치는 약 90억 달러 규모였다고 해요. 슈자인은 이제 지방 부동산 사업가가 아니라 중국을 대표하는 대형 재벌로 올라섭니다. 여기에서 슈자인이 배운 교훈이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다? 위기가 와도 결국 중국 정부는 부동산을 살리는구나. 이 믿음은 슈자인뿐만 아니라 이후 중국 개발 업체 전체에 깊게 자리 잡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돈이 넘치기 시작하자 헝다는 부동산 회사에서 제국으로 변해요. 슈자인은 뭘 했는지 알아요? 축구팀을 삽니다. 2010년 헝다는 광저우 축구단을 약 1억 yuan, 현재 돈으로 단순 환산하면 약 206억 원에 인수를 합니다. 그리고 돈을 퍼부어요. 돈을 그냥 쳐발라요. 좋은 선수들을 다 사오고 외국인 스타와 유명 감독을 영입을 합니다. 이탈리아를 월드컵 우승으로 이끌었던 마르첼로 리피까지 데려옵니다. 결과는 엄청났죠. 광저우 헝다는 중국 슈퍼리그를 지배를 하기 시작했고, 2013년과 2015년에는 AFC 챔피언스 리그까지 우승을 합니다. 당시 중국의 축구 팬들에게 광저우 헝다는 단순한 축구팀이 아니었죠. 중국 돈으로 아시아 정상도 살 수 있구나 라는 그런 자신감이 상징처럼 보여지는 그런 축구팀이 돼요. 그 축구팀 이름이 뭐야? 헝다라는 거예요. 슈자인은 축구를 정말 좋아해서 돈을 많이 썼던 거냐? 아니에요. 물론 뭐 개인적인 관심도 어느 정도 있었겠죠. 그런데 기업 차원에서는 엄청난 마케팅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중국의 어느 도시를 가도 이 헝다 두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져 버리게 된 겁니다. 인지도가 어마어마해져요. 그리고 부동산 회사에게 브랜드 인지도는 뭐다? 생명이죠. 인지도가 높으면 어떻게 됩니까? 신뢰도가 높아지겠죠. 왜 이 헝다 그룹은 신뢰도가 높아야 됩니까? 믿음, 그렇지. 왜 믿음이 있어야 돼? 왜냐하면 아직 삽도 안 든 아파트를 팔려면 믿음밖에 더 있나? 이거야. 여기 그냥 개허허 벌판인데, 야, 나 여기다가 아파트 1000채 지을 거거든? 야, 니들 한 채씩 사. 한 채 10억이야. 이거는 작은 믿음 가지고도 못 사요. 맞잖아. 이게 뭐야? 이게 뭐 사기꾼이야 뭐야? 하지만 헝다는 그걸 팔아요. 그 정도의 믿음이 있었다 이거지. 결국 축구팀도 헝다가 집을 미리 팔 수 있게 만드는 거대한 신뢰 자산이었던 셈이에요. 그 정도 스케일에 그 정도 중국의 축구까지 발전시켜주면서 그 정도 일을 했으니까, 아니, 중국 인민들, 중국 사람들 마음속에는 뭐가 박힙니까? 야, 헝다가 망하겠어?
그러니까 마치 대한민국 사람들이 야 삼성전자가 망하겠니? 야 삼성전자가 망하면 한국이 망하는 거야. 맞잖아. 한국인들 마음속에 어느 정도 그런 거 있잖아요. 야 삼전이 어떻게 망해? 있잖아. 그런 거예요. 헝다가 어떻게 망해? 야, 아파트를 판다고? 그 브랜드 어딘데? 헝다가 짓는데? 아 근데 아직 삽을 안 떴어? 아 근데 헝다잖아. 헝다가 망하겠니? 야 그냥 사. 이렇게 되는 거야. 옛날에 제가 얘기한 것들 중에 썰 한 개 풀었던 것 중에 한 개가 그렇지 맞아. 어마어마한 별장촌을 뭐 몇만 호를 이렇게 공급하려고 초호화 별장촌을 만들기 위해서 부지를 딱 사가지고 그 앞에다가 딱 20억짜리 대문만 만드는데 20억을 썼어. 20억짜리 대문 한 개 딱 만들고 그걸 다 팔아치우는 새끼가 헝다야. 그 씨새끼가. 대문 만드는데 20억을 쓰고 딱 이거지. 야 우리 헝다가 만들어. 근데 야 대문 봤지? 야 대문만 20억이야. 야 그럼 본집은 얼마나 좋겠니? 야 사. 이러고 그거 다 팔았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죠? 그거 지금 여전히 그 대문만 있어요. 그 대문의 앞 뒤에는 아주 뭐 풀들이 풍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한 개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다? 절대적인 건 없어요.